2035년 중국의 화려한 고층 빌딩 군락은 절반이 텅 빈 채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멈출 줄 모르는 성장의 상징이었던 유령 도시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떠받칠 것이라 여겨졌던 거대한 중산층도 부동산 가격 붕괴 앞에서 평생 모은 저축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8억 명을 빈곤에서 끌어올렸다고 불리는 경제 기적의 나라, 몇 달 만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세우고 세계의 공장이 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의 기적은 이제 더 이상 마법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이 길고 고통스러운 길, 다시 가난해지는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왜 중국의 미래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무려 50조 달러에 달한다고 말해집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조정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자산 형성의 기반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전면적인 위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는 30억 명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빈 아파트가 있다고 말해집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30억 명분입니다. 중국의 전체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중국 하나를 통째로 더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주택을 지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집들이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중국 중산층의 전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선전에 사는 35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장예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그와 그의 아내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4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안전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파트의 가치는 매입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자신들의 자산이 증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일부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때 제조업 거점으로 번성했던 둥관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가 텅 비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몇 달 동안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는 지역까지 있다고 합니다. 헝다그룹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기업입니다. 지금은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은 채 디폴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은 헝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대 개발업체 비구이이안, 즉 컨트리가든 역시 1870억 달러 규모의 부채 문제로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전체의 부채는 프랑스 GDP 전체보다도 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대기업 몇 곳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치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가계는 자산의 약 70%를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은 약 35%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가계는 조금 손해를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 위기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를 팔고 새로 들어온 구매자의 돈으로 이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굴려왔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이 모델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판매되었지만 완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 2천만 채 이상이라고 말해집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공사는 멈추고 개발업체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수백만 가정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도 이 구조의 일부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를 개발업체에 팔아 재정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토지가 팔리지 않기 시작하자 지방정부의 수입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문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빈 아파트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가졌던 우위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기업들이 베트남과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을 자신의 통제 집착으로 조이고 있는 인물, 바로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서방의 수십 년 제재로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 자체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 방식은 마오쩌둥조차 만족할 만큼 철저합니다. 과거의 중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방 관료들에게는 정책을 실험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환영받았고 정부는 민간 기업에 지금처럼 깊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가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밀어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후 중국 경제 전체를 통제라는 하나의 원리 아래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잭마를 보겠습니다. 그는 알리바바를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릴 정도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단 한 번 한 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엔트그룹의 IPO는 하룻밤 사이에 중단됐고 규제당국의 조사가 들어갔으며 잭마 본인은 몇 달 동안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알리바바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4천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월마트 전체의 가치보다도 큰 규모의 자산이 한 기업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증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3년 시진핑 정부는 극도로 광범위한 반간첩법을 도입했습니다. 시장조사 같은 기본적인 행위조차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공장이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지 조사하는 것, 그것이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 그것마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계 최대급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시진핑의 규칙과는 얽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지나치게 집중시킨 결과 중국 중앙은행조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방정부에는 시행착오의 자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패가 두려워 누구도 아무것도 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 경제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국은
약 5.2%의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전망에서도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5.2% 성장을 자신들의 체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축하했습니다. 서방 언론도 강한 회복 같은 표현을 썼고 IMF조차 중국의 회복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GDP 전체의 약 40%를 투자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2배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100달러의 성장을 얻기 위해 40달러를 경제에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제가 아닙니다. 밑 빠진 독처럼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 비정상성이 얼마나 큰지는 고속철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4만 킬로미터가 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세계 다른 나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긴 거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적자라는 점입니다. 철도 시스템 전체의 부채는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부 노선은 수익이 너무 적어 전기요금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해집니다. 텐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470억 달러를 들여 세계적 수준의 금융센터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부분은 빈 빌딩입니다. 입주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들도 상당수는 국유기업입니다. 사실상 그곳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대한 쇼핑몰을 지어놓고 정부 계열 매장을 억지로 입점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텐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곳곳에는 비행기가 거의 오지 않는 공항,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경기장, 방문객이 없는 박물관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GDP 숫자를 끌어올리는 것. 청년 실업률도 너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통계 발표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나빠지자 아예 숫자를 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테크 기업 탄압으로 2021년 한 해에만 프랑스 GDP를 넘는 규모의 기업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테크 일자리도 수십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원래라면 중국의 미래를 떠받쳐야 할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를 몰거나 길거리에서 작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존 성장 모델, 즉 물건을 만들고 싸게 수출하는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래라면 중국은 다른 선진국처럼 내수 주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정책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멀어지게 만들고 민간 기업을 짓누르며 평범한 중국인들이 소득을 얻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의 위기입니다. 베이징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하지만 중국의 각성과 지방정부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가 작아 보일 정도의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쥐덫 같은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싸게 사들인 뒤 그것을 비싸게 개발업체에 팔고 그 차액으로 학교, 도로, 철도 같은 지역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호황기에는 토지 매각 수입이 지방정부 세입의 4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업체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지금 토지는 팔리지 않습니다.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 지방정부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구이저 우성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50% 삭감됐다고 말해집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광둥성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최대 30%의 임금 삭감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밤거리의 가로등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다시 텐진을 예로 들면 이들은 자금 부족 때문에 청사까지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기 사무실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텐진은 아직 비교적 부유한 도시 쪽입니다. 더 가난한 지역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약 9조 달러 규모의 숨겨진 부채를 쌓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이들은 지방정부융자 플랫폼, 이른바 LGFV라는 구조를 이용해 공식 장부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빚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LGFV가 지금 디폴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난성의 한 지방융자 플랫폼은 채권 지급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처음 나타난 유형의 채무 불이행이었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할 기본 서비스, 예를 들면 학교, 병원, 도로 정비 같은 분야까지 지금 삭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지방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주택을 사지 않습니다.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더 줄어듭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중앙정부도 무한정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 비용, 군사비 증가, 경기 부양책 등으로 베이징의 재정에도 예전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아직 모든 것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아직 세계의 공장이 아닌가? 하지만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국이 다시 가난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주변의 거의 모든 물건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입니다. 2007년 이후 아이폰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산이 인도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일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까지 전체 아이폰의 25%가 인도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5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이전입니다. 애플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나이키도 이제 중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많은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조차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멕시코와 태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규모 공장 이전 발표가 378건에 달했습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18년 이후 3배로 늘었고 멕시코 제조업은 수십 년 만에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40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겹친 완벽한 폭풍입니다. 첫째, 중국 노동자는 더 이상 싸지 않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3배로 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 절반 수준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더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저임금 제조업으로 부자가 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둘째, 시진핑의 정책 자체가 기업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반간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회사 공장의 생산량을 확인하는 것조차 위험하게 여겨질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견디지 않으려 합니다. 셋째, 인구 문제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노동 연령 인구는 4천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노동인구 전체가 사라진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30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중국과 서방의 긴장 고조입니다. 코로나 시기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무역전쟁과 제재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그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의 반도체 패권 계획은 몇 년 뒤로 밀려났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칩은 이제 대만보다 3세대 뒤처졌다고 평가됩니다. 그 영향은 노동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둥관에서는 수천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떠나면서 인구가 10% 감소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중국 제조업 지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장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 주변에서 돌아가던 전체 경제권의 문제입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팔던 식당, 상품을 팔던 상점, 그들이 살던 임대 아파트, 그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유출조차 아직 전조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의 인구 구조 그 자체입니다. 공장은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중국을 다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시진핑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17명이 사망하는 동안 태어나는 아기는 10명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인구는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은 200만 명의 인구를 잃었습니다. 슬로베니아 한 나라의 인구가 1년 만에 사라진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중국인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됩니다. 연금, 의료,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수억 명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령자를 부양할 젊은 세대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의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의 대가가 지금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가족 구조는 부모 2명, 조부모 4명, 그리고 자녀 1명입니다. 이른바 4-2-1 구조입니다. 그 한 명의 자녀가 6명의 윗세대를 떠받쳐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봐도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 젊은 세대 자신도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 지역 청년 실업률은 2023년 6월 21%라는 충격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래프는 갑자기 끊깁니다. 왜일까요? 중국 정부가 숫자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통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나쁜 숫자를 조금이라도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적인 추정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에 가까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2023년 12월 중국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통계 발표를 재개했고 청년 실업률이 14%대로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 실업자에 포함되는 대상의 정의 자체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상하이에 사는 24세 대학 졸업생민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노후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동 스쿠터로 음식을 배달하며 겨우 자기 한 몸을 부양할 정도의 돈만 벌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금 제도도 이미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4개 성에서 연금 부족이 보고됐습니다. 2035년까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3천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연간 군사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인구 구조는 그대로 운명이 됩니다. 중국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값싼 노동력입니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대규모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8명이 떠받쳤습니다. 지금은 4명입니다. 2035년에는 2명이 됩니다. 그 정도로는 국가 전체를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세계와 경쟁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 문제를 이민으로 메울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강한 통제와 점점 커지는 배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주 목적지로서 매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잃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인의 이민 신청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부유층은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자신들의 자금도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두뇌 유출과 자본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태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의 사회계약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말로 빈곤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에게 하나의 거래를 제시해 왔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내려놓는 대신 경제적 풍요를 얻는다는 거래입니다. 40년 동안 그 거래는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고 생활은 나아졌으며 적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아파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장애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1970년대의 진짜 가난을 기억합니다. 삶이 계속 나아지는 한 권위주의적 지배도 받아들였습니다. 장애인 자신도 자신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하락하고 테크 기업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하나 가치가 흔들리고 저축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 전역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것을 탕핑, 즉 드러눕기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다면 경쟁 자체에서 내려오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을 사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야근하지 않는다. 일부는 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합니다. 숫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은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가고 부동산 시장은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은 지난 10년 동안 60%나 감소했고 출산율도 붕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 그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강한 통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늘리고 검열을 강화하며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꿈 대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정치적 꿈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해 둘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다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갑니다. 공장은 떠납니다. 젊은이들은 포기합니다. 고령자들은 저축을 소진합니다.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중산층은 사라져갑니다.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의 억만장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산층은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비를 내지 못해 아이를 학교에서 그만두게 하는 부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8억 명을 빈곤에서 구해냈다고 불렸던 그 경제 모델은 이제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구조 안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4억 명을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전쟁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닌 한때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스템 때문에 다시 가난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만들어냈던 부동산 버블이 이제는 자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떠받쳤던 인구 보너스는 인구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권위주의 체제는 이제 혁신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더 흥미롭고 동시에 더 두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만 단독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깊은 침체에 빠지면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여러분이 의존하는 공급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사던 값싼 상품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매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전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충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